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식이 또 있을까요? 어미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 서울대 나왔다고 유세 떨던 제 아들놈은 제 약값이 아니라 숨겨둔 땅 문서를 찾겠다며 미친 사람처럼 제 장롱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의사한테 전해 도장 찾을 때까지 절대 산소 호흡기 떼지 말라고. 제 아들이 병원에 전화해서 한 말이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매일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반찬을 해나르던 딸년에게는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려 내쫓던 비정한 어미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비린내 나는 딸이 사실은 아들이 탐내던 100억대 강남 빌딩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요. 요양원으로 고려장 보내려던 아들을 기절하게 만든 낡은 가계부 속 충격적인 비밀. 왜 못난 어미는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지독한 악역을 자초해야만 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오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따라 창밖의 빗소리가 참으로 처량하게도 들립니다. 제 마음에도 그날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었지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던 그 패신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꺼내놓을 이 부끄러운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 피멍처럼 맺혀있는 차마 남들에겐 말도 못했던 제 아들놈 이야기랍니다. 부디 늙은이의 넋두리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며칠 전,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삐뽀삐뽀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실려 저는 생과 사를 오가는 위급한 상황이었지요.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헐떡이며 숨만 붙어있는 그 시각. 여러분은 제 하나뿐인 아들이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어미가 누워있는 병원 응급실 앞을 서성이며 제발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쏟고 있었어야겠지요.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아들 민석이는 그 시각 병원이 아닌 텅 빈 제 집에 와 있었더군요.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말입니다. 끼익하고 녹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밥은 먹었냐 하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그 현관을 민석이는 구두도 벗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다고 해요. 밖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 그 비싼 구두에 시커먼 흙탕물이 잔뜩 묻어 있었겠지요. 녀석은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제가 매일 무릎 꿇고 걸레질하며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거실 장판을 짓밟으며 들어왔답니다. 집 안에는 주인을 잃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을 거예요. 웅웅거리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쾌종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만 들려왔겠지요. 그런데 그 고요함을 깬 건 다름 아닌 우당탕하는 굉음이었답니다. 민석이는 거실을 지나쳐 곧장 제가 쓰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제 낡은 자개장롱 문을 벌컥 열어젖혔답니다. 아이고, 그 장롱이 어떤 장롱인가요? 제가 시집 올 때 해온 거라 칠이 다 벗겨지고 문짝도 삐그덕거리는 제 평생의 손때가 묻은 물건 아니겠습니까? 민석이는 그 장롱 안에 차곡
차곡차곡 개켜져 있던 이불들을 사정없이 끄집어내어 바닥에 패대기치기 시작했답니다. 고운 비단 이불, 겨울용 극세사 이불, 베개뒤까지. 제가 행여나 먼지 탈까봐 비닐로 꽁꽁 싸매둔 것들을 녀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집어던졌어요. 방바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요.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아씨, 어디 있는 거야? 이 노인네가 진짜! 도대체 어디다 꽁쳐둔 거야? 빨리빨리 좀 나오지! 민석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입고 있던 양복 상의도 벗어던지고 넥타이까지 풀어 해친 채였지요. 녀석의 눈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짐승의 눈빛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서랍은 모조리 빼서 뒤집어 엎더군요.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 속에서 제 낡은 속옷이며 구멍난 양말이며 시장 갈 때 입는 몸빼 바지들이 볼품없이 쏟아져 나왔겠지요. 그 중에는 제가 손주 녀석 오면 쥐어주려고 꼬깃꼬깃 모아둔 1,000원짜리 지폐 뭉치도 있었고 며느리 생일에 주려고 아껴둔 금반지 반돈짜리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민석이 눈에는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았나 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1,000원짜리를 구둣발로 밟아 뭉개면서 녀석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찾고 있었어요. 바로 제 인감도장과 통장이었습니다. 어미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박한 시간에 아들놈은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도둑고양이처럼 집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남도 아니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말입니다. 얼마나 뒤졌는지 손톱 밑이 다 까맣게 될 정도였다는데 녀석은 아픈 줄도 몰랐을 겁니다. 돈독이 올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녀석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답니다. 민석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아 들더군요. 여보세요. 아, 왜? 나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마 병원이었을 겁니다. 어미 상태가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 녀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듣고 정말이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민석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주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잘 들어. 의사한테 똑바로 전해. 절대 산소호흡기 떼지 말라고 해. 내가 갈 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 붙여 놓으라고. 알았어? 내가 도착해서 확인할 거 있으니까 그전엔 절대 사망 선고 내리지 말라고 해. 세상에나.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숨 붙여 놓으라는 그 말이 어미를 살리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어버리면 도장이 있어도 예금을 인출하기 복잡해지니까 자기 손으로 재산을 다 빼돌릴 때까지 억지로라도 숨만 쉬게 해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기계라도 돌려서 심장만 뛰게 하라는 거지요. 자기 볼일 다 볼 때까지는. 전화를 끊은 민석이는 다시 미친 듯이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장판을 들추기 시작했어요. 장판 밑에 혹시라도 숨겨둔 게 있을까봐 말이죠. 먼지 구덩이 속을 헤집으며 씩씩거리는 그 꼴이라니. 그 시각 저는 차디찬 병원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놈이 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도 아들 이름을 불렀겠지요. 민석아, 우리 민석이 밥은 먹었냐? 평생을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남들이 버린 폐지 주워가며
서울대까지 보낸 내 자랑스러운 아들.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내 보물단지. 그 아들이 지금 제 목숨값보다 돈 몇 푼을 더 귀하게 여기며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에는 천둥이 우르릉 쾅쾅 치는데 번개 불빛에 비친 녀석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아주 가관이었다고 해요. 넥타이는 삐뚤어지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서 씩씩거리는 그 모습. 그건 제가 알던 착한 아들 민석이가 아니었습니다. 돈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인 악귀나 다름없었지요. 방바닥에 나뒹구는 제 낡은 베넷저고리와 손주 녀석 줄쌈짓돈이 마치 제 찢겨진 마음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그 밤. 제 아들은 어미의 사랑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망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 기막힌 배신의 현장이 훗날 제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지요. 사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노망난 할구라고 손가락질을 하곤 했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저라고 왜 안 들렸겠어요. 저 할머니는 아들한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면서 착한 딸한테는 왜 저렇게 못되게 구는지 몰라. 전생의 원수였나 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지독하고 비정한 엄마였으니까요. 그 사건이 터지기 딱 일주일 전이었을 거예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1년에 딱 한 번,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는 제 금쪽 같은 아들, 민석이가 온다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탈탈 털어서 정육점으로 달려갔답니다. 낡은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밀고 가면서도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요. 정육점 아저씨, 우리 아들, 서울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오늘 온대요. 그러니까 고기 제일 좋은 놈으로 줘요. 마블링이 꽃처럼 활짝 핀 2+ 등급. 그걸로 줘요.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눈은 높아서 결국 외상까지 달아가며 산 비싼 한우였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 녀석 좋아하는 잡채에 갈비찜에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놓고 대문 밖만 하염없이 쳐다보았지요. 해 진력이 되어서야 번쩍거리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더군요.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굽은 허리를 펴가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아이고 내 새끼. 오느라 고생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제 딴에는 반가워서 아들 손을 덥석 잡으려는데 민석이는 인상을 팍 쓰며 슬그머니 손을 빼더군요. 그러고는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으며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쾌쾌한 냄새 좀 안 나게 하라고 몇 번을 말해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창피해서 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고작 냄새 타령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섭섭한 내색 하나 없이 아들 입에 고기 넣어주기에 바빴답니다. 민석아, 이거 한우다. 네가 좋아하는 거야. 많이 먹어라. 회사 일하느라 힘들지?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민석이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계속 손목시계만 쳐다보더군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하다가 밥그릇을 툭 밀어내며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저 바빠서 가봐야 해요. 그리고 이 집, 이제 좀 정리하고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여기 냄새나서 집값도 안 올라요. 아파트값 떨어지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휙 가버리는 아들.
그 매정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베란다 창문에 매달려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흔들어댔답니다. 참으로 못난 짝사랑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제 딸 지숙이가 찾아왔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느라 늘 비린내를 향수처럼 달고 사는 우리 딸 지숙이 말이에요. 지숙이는 오빠가 다녀갔다는 소리에 행여나 엄마가 먹을 게 없을까봐 팔다 남은 생선이랑 직접 담근 김치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땀에 절어 헝클어진 머리에 생선 비늘이 반짝거리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말이죠. 엄마, 나왔어. 오빠 어제 왔다 갔다며? 엄마 밥은 먹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퍼왔답니다. 그리고는 지숙이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댔지요.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딸의 얼굴과 몸에 우수수 쏟아졌어요. 에이, 재수 없게 어디서 비린내를 풍겨? 당장 안 꺼져? 너 때문에 집안에 썩은 냄새 배면 우리 민석이 다시는 안 온다. 썩 물러가라! 갑작스러운 소금 세례의 지숙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군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냄새 안 나게 씻고 왔어. 시끄럽다. 내년 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진다. 너 같은 게 내 딸이라는 게 창피해 죽겠다. 당장 그 생선 쪼가리 들고 꺼져. 저는 악귀라도 굿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숙이는 소금 범벅이 된 채로 퉁퉁 부르튼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더군요. 엄마, 화내지 마. 나 갈게. 이거 엄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놨으니까 데워 드셔. 그리고 이거 약값 해. 딸이 힘없이 돌아가는 그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저는 쾅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 뒤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울었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에게 소금을 뿌리는 어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지숙이가 두고 간 봉투를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들이 피 묻은 생선 비늘처럼 붙어 있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손님들에게 굽신거리며 번 그 피 같은 돈을 어미 약값하라고 주고 간 겁니다. 아들은 오자마자 집값 타령을 하고 갔는데 딸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제 건강을 챙기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왜 미친년처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로 알아야만 했거든요.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 마지막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이 험한 세상에서 헛되이 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는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비린내 나는 건 제 딸이 아니라 돈 냄새만 쫓는 제 아들의 썩어 빠진 양심이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연극의 끝을 아주 처절하게 맺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사단이 난 건 바로 닷새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 아침이었답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니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윙 하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물결치듯 일그러지더니 천장이 빙글빙글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저는 차가운 욕실, 타일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지고 말았죠. 몸은 마비가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정신은 희미하게나마 붙어있는 그 공포.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데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싶은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때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혀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덜덜 떨리는 손을 지렁이처럼 움직여 겨우 휴대폰을 잡았답니다. 눈앞이 흐릿해서 화면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1번 단축키를 꾹 누르고 있었지요. 1번. 네, 바로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뚜. 신호음이 가는 그 몇 초가 마치 몇 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제발 받아라 민석아. 엄마 좀 살려다오. 속으로 수천 번을 빌고 빌었지요. 드디어 딸깍하고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걱정스러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또 전화질이야? 나 지금 바이어랑 중요한 비즈니스 중이라고 했지. 민석이의 짜증 섞인 고함 소리와 함께 뒤이어 타 하고 경쾌한 타격음이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이스 샷. 사장님, 오늘 샷감이 아주 예술이신데요? 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렸습니다. 비즈니스. 그 새벽에 골프장에서 공 치는 게 비즈니스입니까? 어미는 지금 화장실 바닥에서 뇌혈관이 터져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입이 돌아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입술을 달달 떨며 겨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하지만 민석이는 제 신음소리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나 봅니다. 노인네가 아침부터 왜 앓는 소리를 하고 그래? 재수없게. 나 지금 퍼팅해야 되니까 끊어. 나중에 다시 걸어. 뚝! 매정한 끊기음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뚜뚜 하는 소리가 마치 제 목숨줄을 끊어놓는 소리 같더군요.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눈조차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기계 소리들. 제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데 제 손을 누군가 꽉 잡고 엉엉 울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들일까? 혹시 민석이가 뒤늦게라도 달려와서 회개하고 있는 걸까? 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엄마, 나 지숙이야. 제 딸 지숙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말고 소식을 듣고 뛰쳐왔는지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에는 생선피와 비늘이 덕지덕지 묻은 빨간 고무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발에는 한쪽은 슬리퍼, 한쪽은 장화를 신은 짝짝이 신발을 신고 있더군요.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 신을 정신도 없었을까요? 지숙이에게서는 병원 소독약을 뚫고 비릿한 생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답니다. 지수가 엄마 말하지 마. 괜찮아.
수술 잘 끝났대.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 지숙이는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 손이 퉁퉁 부르트고 거칠더군요. 고무장갑도 채 벗지 못하고 달려온 그 빨간 손이 제 뺨에 닿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곤란한 표정으로 지숙이를 불렀습니다. 저 보호자님, 잠시 원무과로 와주셔야겠는데요. 아까 주신 카드가 결제가 안 돼서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 지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빨개지더군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저 다른 카드가 없어서. 혹시 할부는 안 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시장 가서 현금을 좀 융통해 올 테니까. 지숙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시집 가서도 친정오빠 기죽이지 않으려고 빚내서 보태주던 착한 아이. 정작 자기 어미 수술비 몇백만 원이 없어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딸. 반면 골프장에서 몇십만 원짜리 내기를 하며 웃고 떠들고 있을 아들놈. 저는 마취 기운에 다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서도 속으로 피를 토하듯 외쳤답니다. 지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못난 어미가 너를 이렇게 거지꼴로 만들었구나.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누. 내가 죽일 년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들놈이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펼쳐졌으니까요. 아들이 제 병상 앞에서 뱉은 첫마디를 듣고 저는 차라리 그때 죽지 못한 걸 후회했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세상이 온통 하얀색이더군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입에는 굵은 호스가 꽂혀 있어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온몸은 쇠사슬로 묶인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눈꺼풀조차 너무 무거워 실눈을 뜨는 게 고작이었지요. 하지만 참 이상하지요. 몸은 마비가 되어 감각이 없는데 귀는 평소보다 100배는 더 밝게 열려 있었답니다. 기계가 삑삑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을 톱으로 켜는 듯한 그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으니까요. 선생님,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이거 가망 없는 거 맞죠? 뇌가 반이나 죽었다면서요. 바로 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골프를 다 치고 느긋하게 왔는지 녀석에게서는 병원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짙은 스킨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섞여나더군요. 아마 골프 치고 사우나하고 술까지 한 잔 걸치고 온 모양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당황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이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아직 의식 회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경과를 좀 더 지켜보셔야. 하지만 민석이는 의사의 말을 싹둑 잘라버리더군요.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고 매정한지 듣는 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답니다. 아니, 의식 돌아오면 뭐합니까? 똥오줌 받아내고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을 텐데 그거 산 사람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추한 꼴 보이기 싫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명치료 그거 하지 맙시다. 산소 호흡기 떼고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죠. 병원비 하루에 몇십만 원씩 깨지는데 선생님이 대주실 겁니까? 세상에나. 여러분, 이게 자식이 할 말입니까? 돈 때문에 병원비가 아까워서 살아있는 어미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내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그거 다 합치면 병원 하나를 짓고도 남았다. 하지만 입에 꽂힌 호스 때문에 하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민석이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군요. 제 딸 지숙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지숙이가 벌떡 일어나 오빠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인 겁니다. 야! 박민석! 네가 사람 새끼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숨이 붙어있는 엄마를 죽이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지숙이는 악에 받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민석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생선 장사로 단련된 팔뚝이라 힘이 셌지만 건장한 남자를 이길 수 있나요? 민석이는 욕설을 내뱉으며 지숙이를 짐짝처럼 바닥에 패대기 쳐 버리더군요. 쿵! 하고 바닥에 나뒹구는 딸아이의 신음소리가 제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답니다. 민석이는 넘어진 동생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굳혀 매더군요.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지숙이가 잡았던 옷깃을 털어내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이 생선 비린내.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감성팔이 하지 말고 현실을 봐. 네가 병원비 낼 거야? 너네 그 반지하 월세방 보증금 다 빼도 여기 입원비 일주일치도 안 돼. 내가 장남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데 어디서 건방지게 손을 올려? 무식한 게 용감하다더니. 지숙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돈? 그래, 내가 낼게. 내 콩팥을 팔아서라도 낼 테니까 엄마 죽이지 마. 제발 오빠, 우리 엄마잖아. 민석이는 코웃음을 치며 지숙이를 무시해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저벅저벅 제 침대맡으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쳐오는데 저승사자가 온다면 딱 이런 느낌일까 싶더군요. 녀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의사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속삭였답니다. 저는 그 말을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 듣고 있어? 자는 척하지 말고 잘 들어. 나 바쁜 사람이야. 엄마가 숨겨둔 그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랑 쌈짓돈, 그거 어디 있어? 그거라도 찾아야 장례비하고 요양원 위약금이라도 낼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빨리 불어. 어? 입 다물고 가면 땡전 한 푼 없는 지숙이년한테 병원비 빚만 남겨주고 가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자식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지만 이건 대못이 아니라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내 살을 깎아먹이며 키운 내 아들이 나를 돈주머니로만 보고 있었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이놈 속이 시원하겠구나. 저놈에게 나는 귀찮은 짐짝, 돈 들어가는 고물 덩어리에 불과했구나.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열기가 마비된 제 몸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답니다. 꼼짝도 않던 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억울함에 못 이겨 까딱하고 움직인 것은요. 이 패륜한 놈아, 내가 이대로 눈 못 감는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못 죽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죽는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다친 눈꺼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답니다. 저놈이 바라는 대로 죽어주지 않으리라. 반드시 일어나서 저 오만방자한 놈의 콧대를 꺾어놓고 말리라. 그리고 며칠 뒤 녀석이 제게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를 들이밀었을 때 저는 기적처럼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며칠 뒤 병실에서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점심때쯤이었을까요? 민석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전 재산 관리를 아들에게 넘긴다는 포괄 위임장이었답니다. 병실에는 민석이와 쪽잠을 자던 지숙이, 그리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저뿐이었지요. 민석이는 주머니에서 빨간 인주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톡 하고 뚜껑 열리는 소리가 마치 제 목숨줄 끊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리더군요. 녀석은 의식이 없는 줄. 아는 제 오른손을 덥석 잡더니 엄지손가락에 차가운 인주를 꾹꾹 눌러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적하고 차가운 감촉. 소름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쫙 끼치더군요. 자, 어머니, 이거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그럼 제가 아주 편안하고 시설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 거기는 밥도 다 먹여주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준대요. 집에 있어봤자 냄새만 나지 누가 돌봐주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제 손가락을 서류 종이 위로 가져가는 찰나였습니다.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던 지숙이가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지요.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뭐야? 엄마 손나! 엄마 아직 안 돌아가셨어. 왜 살아있는 엄마를 요양원에 갖다 버리려고 해? 고려장이야? 절대 안 돼. 지숙이는 민석이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생선상자 나르며 거칠어진 손으로 필사적으로 오빠의 팔을 낚아챘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가 있나요? 민석이는 귀찮은 팔이 떼어내듯 팔을 휘두르며 지숙이를 걷어찼습니다. 아, 씨! 비켜! 냄새나게 진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지숙이가 병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링거 거치대가 쓰러지며 와장창 소리가 났지만 민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숙이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야, 이 무식한 년아. 현실 파악 좀 해라. 그럼 네가 모실 거야? 너네 그 곰팡이 핀 반지하 월세방에서 엄마 굶겨 죽일 일 있어? 내 남편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생선 배달하고 너는 시장 바닥 기어다니는데 병원비랑 간병비는 무슨 수로 감당할 건데? 내가 장남으로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서 썩 꺼져. 민석이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돈 없으면 효도할 자격도 없다는 건가요? 가난하면 부모 모실 자격도 박탈당하는 겁니까? 지숙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빌더군요. 돈?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시장 사채라도 쓸게. 제발 엄마 버리지만 마. 오빠, 제발. 하지만 민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쓰러진 동생을 비웃으며 다시 제 엄지손가락을 서류에 갖다 대더군요. 시끄러워. 나 바쁜 사람이야. 빨리 찍고 가서 등기 보내야 해. 녀석이 제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종이에 누르려는 그 순간 저는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딸 지숙이가 저놈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꼴은 이제 죽어도 못 본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비된 줄 알았던 신경들이 제 분노에 반응한 것일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누르려고 하는 그 힘에 맞서 제 엄지손가락이 빳빳하게 굳으면서
서류를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면서 말이지요. 민석이가 하고 당황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자 녀석이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천장이 빙글 돌고 눈앞이 흐릿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앞에 있는 아들놈의 동공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녀석이 헙! 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삐 하던 기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지요. 저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지는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한마디를 내뱉었답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어미의 첫마디였지요. 치워라.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이는 득달같이 김 변호사를 불렀답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오자 민석이는 입이 귀에 걸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방금 전까지 저를 요양원에 갖다 버리려던 놈이 이제는 제 휠체어를 밀며 안방까지 아주 상전 모시듯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지팡이 끝으로 낡은 자개장롱 밑을 툭툭 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안쪽에 손을 깊숙이 넣어봐라. 벽지 뜯어진 틈새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박혀있을 게다. 그거 꺼내라. 민석이는 네, 어머니!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더니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먼지 구덩이 속에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낑낑대며 한참을 더듬거리더니 드디어 시꺼먼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이나 담아줄 법한 흙먼지가 잔뜩 묻은 볼품없는 봉지였죠. 민석이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아니 엄마, 설마 이게 다예요? 금괴라도 숨겨놓은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쓰레기. 냄새나게 진짜. 하지만 제가 턱짓으로 당장 열어보라고 하자 녀석은 투덜거리며 봉지를 거칠게 뜯었습니다. 찌익 하고 비닐 찢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지요.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이의 눈이 튀어나갈 것처럼 커지더군요. 봉지 안에서 툭 떨어진 건 낡은 신문지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은행 통장 5개였으니까요.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남구 역삼동 빌딩? 아니, 엄마. 이 건물이 엄마 거였어요? 세상에. 여기 공시지가만 해도 이게 얼마야? 100억? 아니, 시세로 따지면 200억은 되겠는데? 민석이는 등기 권리증을 가슴에 껴안고 방방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통장을 열어보는데 거기에 찍힌 0의 개수를 세느라 눈동자가 바쁘게 돌아가더군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회장님! 제가 진짜 효도하겠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입니까? 제가 당장 강남 최고급 아파트로 모실게요. 지수가 너 뭐하냐? 빨리 가서 물 떠와. 어머니 목 마르시다잖아. 녀석은 이미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해져서 구석에 서 있는 지숙이에게 호통까지 치더군요. 지숙이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서 눈만 깜빡이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아들의 꼴값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옆에 서 있던 변호사 양반에게 눈짓을 보냈답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민석이에게 다가가 말하더군요. 박민석 씨, 진정하시고 그 등기 권리증, 소유자 명의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죠. 민석이는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명의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 김옥분 여사님, 응? 녀석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갈라지더니 숨이 턱 막히는 소리를 내더군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문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숙? 이게 왜 지숙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엄마, 이거 노막 나서 잘못 적은 거지? 내 이름이어야지. 아니면 엄마 이름이던가. 왜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연 이름이 여기 적혀 있냐고. 녀석은 악을 쓰며 지숙이에게 달려들 기세였어요. 지숙이도 놀라서 뒷걸음질 치더군요. 저는 지팡이로 바닥을 콱 내리찍으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답니다. 그래, 그 빌딩 지숙이 거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숙이 돈으로 만든 거야?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민석이는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숙이가 주는 그 푼돈 5만 원, 10만 원? 생선 팔아 번 푼돈 모아서 무슨 빌딩을 사. 내가 매달 보낸 용돈이 얼만데. 내가 대기업 임원 되고 나서 1년에 한 번 보내준 100만 원. 200만 원이 훨씬 크잖아. 그 돈 다 어디 갔어? 저는 비웃음을 날리며 차근차근 말해줬답니다. 녀석의 뼈를 때리는 팩트를 말이죠. 오냐, 내 말이 맞다. 액수는 네가 더 컸을지 모르지. 그런데 민서가 네가 준 돈은 내가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썼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내 놈 체면 세워준다고 경로당에 떡 돌리는데 다 썼어. 왜인 줄 아냐? 민석이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적선이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돈 줄 때 어떤 눈빛이었냐? 거지적선하듯 생색 내려고 던져준 돈 아니었냐? 그래서 나도 아무 미련 없이 고맙다는 생각, 요만큼도 없이 다 써버렸다. 네가 준 돈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먼지 같은 돈이었어. 그리고 저는 떨고 있는 지숙이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지요. 제 진심을 담아서요. 그런데 지숙이가 준 돈은 차마 쓸 수가 없더구나. 한겨울에 언 손 호호 풀어가며 생선 내장 따서 번 돈, 그 피 묻고 비늘 묻은 돈을 내가 어떻게 목구멍으로 넘기겠냐. 그 돈 냄새를 맡으면 지숙이 고생한 게 떠올라서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다. 방 안에는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았다. 30년 전부터 지숙이가 준 돈으로 산 그 헐값 땅들이 개발되고 또 개발되어서 지금 그 빌딩이 된 거야. 그러니 그건 100% 지숙이 피와 땀이다. 내 놈 몫은 10원도 없어. 알겠냐? 이 도둑놈아. 모든 사실을 듣고도 민석이는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이제는 아주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빌딩은 그렇다 쳐요.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소송 걸면 저도 절반은 가져갈 수 있다고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서울대 보냈다고 유세 떠시는데 그거 제가 머리 좋아서 장학금 받고 알바해서 다닌 거지. 엄마가 뭐 대단한 지원을 해줬냐고요. 아이고, 저 썩을 놈의 주둥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지숙이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곰팡내 나는 낡은 대학 노트를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지요. 내 놈이 서울대 합격했을 때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던 거 기억하냐? 네가 막노동이라도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갑자기 첫돈 탔다며
등록금 쥐어줬던 건 기억나냐고. 노트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펴졌어요. 거기에는 30년 전 날짜와 함께 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민석이가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녀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199X년 2월 24일. 지숙이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받은 공장 퇴직금이랑 생선가게 선불금 300만 원. 민석이 등록금으로 들어감. 이건 빚이다. 지숙이 피값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지숙이는 오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생선 장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아들의 앞길을 위해 딸의 희생을 덮어두었던 죄인이지요. 노트 뒷장에는 지난 30년간 지숙이가 저에게 보낸 용돈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숙이 뼈 갈아 넣은 돈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오열하고 있는 지숙이를 끌어안으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냈답니다. 지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아냐?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마음 약한 네가 이 건물이고 돈이고 다 오빠란 놈한테 퍼줄까봐 그랬다. 네 오빠라는 놈이 벼룩의 간을 빼먹을 놈이라. 내가 하격을 자처해서라도 네 몫을 지켜주려고 그랬어. 비린내 난다고 구박해서 미안하다. 내 속은 문드러지는 것 같았다. 지숙이는 엄마, 엄마 하며 목 놓아 울었고 저도 딸을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3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지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민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한마디를 거들었지요. 박민석 씨, 이 가계부는 법적 효력이 있는 채무장부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님은 이 돈을 대여금으로 기록하셨고 복리이자까지 치면 당신은 지금 박지숙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수십억입니다. 상속 소송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 학비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하시겠습니까? 민석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제 서슬 퍼런 눈빛과 변호사의 압박에 녀석은 결국 도망치듯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가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더군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 싶어서 말이지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퇴원해서 지숙이랑 같이 그 강남 빌딩 꼭대기층 아주 전망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지숙이가 차려주는 따뜻한 쌀밥에 고등어 구이를 먹으면서요. 가끔 지숙이가 묻곤 합니다. 엄마, 집에서 생선 냄새 안 나? 하고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말해줍니다. 무슨 소리냐. 세상에서 제일 고소한 부자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는 그 마음을 귀신같이 안답니다. 부디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부모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장롱 밑에 가계부 숨겨놓고 벼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